너희는 어떻게 된 게 아들과 며느리라면서 명절 때 한 번을 안 내려올 수가 있어? 아니, 장모님께서 명절만 되면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럼 모른 척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평소엔 멀쩡하던 사람이 명절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냐고. 그렇게 곧 죽을 것처럼 아프던 사람이 사돈댁에 너희들만 도착하면 갑자기 멀쩡해지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어머니! 그러면 뭐 제 친정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벌써 몇 번째야? 몇 년 동안 사돈이 명절만 되면 아프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고 몇 년 동안 사돈댁에만 갔잖아. 그걸 나보고 순순히 믿으란 말이야.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명절 때만 되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친정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며느라 너는 우리 남편 첫 기일인데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난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제사 음식 하랬어? 음식도 다 내가 만들고 너한테 절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테니 그냥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의 집 제사 따위에 관심 없다고요. 뭐? 남의 집? 그럼 넌 지금 왜 내가 사준 남의 집에서 사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 이 집 저희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명절 때 안 내려갔다고 지금 와서 집을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된 도리도 못하는 너희들한테 이 집 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최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몇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못 느꼈던 남편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만 느껴지더군요. 저와 제 아들한테 최선을 다했던 남편이고 부모였죠.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매일 아침 운동 삼아 걸어가는 게 몇 년 동안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같이 남편 병원에 간다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남편한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남편하고 몇 마디라도 더 얘기를 나눠볼 걸. 조금 더 남편 곁에 오래 머물러 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래도 제 하나뿐인 아들만 보며 힘을 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번 추석 때는 엄마 보러 집에 오는 거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며느리랑 같이 이번엔 꼭 엄마 보러 와야 돼. 응, 엄마. 이번엔 무조건 엄마 보러 가야지. 안 그래도 지영이한테 결혼하고 명절 때 한 번도 엄마 보러 간 적 없으니까 이번엔 꼭 가야 한다고 얘기해놨어. 그랬더니 지영이는 뭐래? 안 그래도 이번엔 엄마한테 가는 차례니까 인사드리러 같이 내려가자고 하더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전남이고 며느리는 강원도 출신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직장이 서울이니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아들이 결혼까지 하고 나니 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전남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며느리랑 시간 맞추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며느리는 서울에 사는 저희 친척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는데 다른 거래처하고 주말에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엔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드니 1년 내내 명절만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원래 아들하고 며느리가 합의를 봤다고 해요. 저희 집이 전남이고 사돈네가 강원도이니 추석 때는 저희 집에 내려오고 설날에는 사돈네에 가기로요. 며칠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라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면 어떤 음식을 좀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내일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장모님이 어젯밤부터 너무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 안사돈께서 많이 안 좋으시대? 원래 몸에 안 좋은 곳이 있으셨어? 아니 나도 평소에 어디가 안 좋다고 따로 들었던 건 없는데 지금 오한이 들어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신데 구역질도 계속 나고 몇 번 정신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하셔서 지금 지영이랑 같이 바로 처갓집에 가려고 준비 중이야. 그 정도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추석 연휴라 병원 하는 곳이 있으려나? 일단 급한 대로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인터넷 이런 거 잘하니까 응급실 문 연 곳 있나 한번 찾아드려봐. 나도 장모님께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일단 급한 대로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거든. 추석 연휴라도 119에는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도움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은 걸리잖아. 지금 추석 연휴라서 기차도 없을 거고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일단 너희가 가긴 가더라도 엄마 생각엔 119에 연락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지영이한테도 일단 우리가 장모님 댁에 도착하려면 시간 꽤 걸리니까 일단 119 불러서 병원에 먼저 모셔놓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니깐 그런 건 장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빨리 내려갈 준비나 하자는 거야. 지영이가 그랬다고?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영이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깐 말이야. 장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지영이는 말만 빨리 내려가자고 하고 별로 초조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 원래 우리 세대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민호야, 사돈댁 가면 사돈 괜찮으신지 잘 챙겨드리고 혹시 가봤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으면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해도 꼭 병원 모시고 가야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일단 장모님 댁에 도착해서 몸은 좀 어떤지 확인하고 엄마한테도 말해줄게. 그래 아들, 엄마는 이번에 너희가 못 내려와도 괜찮으니까 안사돈 잘 챙겨드리고. 응, 엄마 이번 추석 때 못 내려갔어. 미안해. 일단 나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상상을 하며 목이 빠져라 추석 당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속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김이 빠지긴 하더군요. 그래도 안사돈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안사돈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는 게 사위와 딸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사돈도 저처럼 몇 년 전 바깥사돈분을 하늘로 보내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원래 아플 때 제일 서러운 법이잖아요. 저도 혼자 적적하게 사는 안사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나이도 저보다 몇 살이 더 많으신데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안사돈 댁에 가보니 생각보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큰 일이 생기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맞는 첫 추석은 저 혼자 쓸쓸히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으로부터 3달 뒤 저희 남편의 첫 기일이 됐습니다. 남편의 첫 기일 제사이니 아들도 바쁜 와중에도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영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들한테 며느리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 본인은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들한테 혼자 내려가라고 했다더군요. 민호야, 아니 지영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내려온 거야? 아, 엄마. 그게 원래 지영이도 같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못 내려갈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왜? 지영이한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래도 시아버지 첫 기일인데 시간을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지영이가 따로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오늘 같이 내려가기로 하고 기차까지 예매 다 해놨는데 갑자기 내려가기 싫대. 내려가기 싫다는데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쩌겠어. 그럼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내려왔다는 거야? 너희 아빠 첫 기일인데 자기는 제사 같은 거 지내기 싫대. 그런 거 왜 지내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전남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는 못 내려가겠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려고. 사실 지영이랑 아빠랑 같이 보냈던 시간도 별로 없고 특별한 추억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하루 전에 와서 제사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다 내가 하고 그냥 너희 와서 같이 아빠 생각하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년 내려오는 건 힘들겠지만 오늘은 너희 아빠 첫 기일이잖아. 저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희 세대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 방식을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제 며느리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 첫 제사상도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했고, 민호한테 물어봐서 며느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단지 제사가 싫어서 안 내려왔다니. 제가 며느리를 배려해 준 건 전혀 생각 못하고 저를 제사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고 괘씸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남편 첫 기일이니 내려와서 저와 같이 시간을 조금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아주 제사 음식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며느리한테 당장 전화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를 배려해 주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첫 기일인데 굳이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들과 둘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먹으며 옛날 얘기를 하며 그렇게 그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설과 추석 두 번 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네에 갔으니 이번엔 저희 집에 오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도 못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전 바로 옆에 있는 며느리부터 바꿔보라고 했죠. 지영아, 이번에도 안 내려오고 친정에 갈 거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래 민호 씨랑 저랑 결혼할 때 합의를 봤었는데 설날 때는 친정에 가고 추석 때는 시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번 추석 때는 우리 집에 올 차례인데 친정에 갔었잖니. 그럼 이번 설에는 시댁에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땐 저희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하고 어머니한테 내려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나도 100번 1000번 이해하지. 당연히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딸이 된 입장에서 친정엄마한테 가는 게 맞다고 나도 생각해. 내가 그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안사돈께서 아프셔서 저번 추석 때 안사돈한테 갔으면 이번 설 때는 우리 집에 오는 게 맞는 거잖아.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엄마가 전화 와서 또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셔서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기시나 봐요. 뭐라고? 또 아프시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픈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신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안사돈이 연세가 좀 있다고는 하셔도 평소에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절 연휴만 되면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저번 추석 때 안사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저희 집에 내려올 차례인데 안사돈 댁에 아들과 며느리가 갔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때도 아들이 막상 사돈 댁에 갔더니 열도 안 나고 몸이 멀쩡하다고 했거든요. 몇 시간 전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전화했을 때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단 몇 시간 만에 씻은 듯이 아프던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나요? 그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엔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말씀 섭섭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어머니께서 아프다고 하셨으면 저희도 당연히 어머니 괜찮으신지 걱정돼서 내려갔겠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영아,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 저번에도 그래서 민호가 내려갔더니 멀쩡하시다고 했잖아.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고 결혼하고 나서 너도 한 번도 못 봤으니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올해 추석 때는 어머니께 내려가면 되잖아요. 명절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러세요? 아니, 나는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그럼 이번 추석 때는 꼭 내려왔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 첫 제사 때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 나도 사람인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민호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는 제사 싫다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진짜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삿날 어머니 댁에 오셔서 음식을 먹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거냐고요? 지영아, 너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구나. 내가 너한테 미리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같이 시간 좀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몇 년간 남편이 투병 생활하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번 추석 때 내려가서 같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냥 제사라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끊을게요. 올해 설 연휴 때도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이 또 아프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안사돈은 연휴 때만 골라서 아프신 거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억지로 그 말을 다시 목구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픈데 그걸 이해도 못해주는 못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았죠. 그래도 이번엔 진짜 안사돈이 아프신 걸 수도 있으니 아들 민호한테 확인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안사돈께서는 좀 어떠시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아니, 엄마. 장모님 생각보단 괜찮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오기 전까지는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시대. 아니, 너희가 그렇게 급하게 가야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엄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네. 살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에이, 설마 장모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겠어? 혼자 있으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오니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 괜찮아지신 거겠지? 이번이 처음이면 엄마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번 추석 때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평소엔 멀쩡하시던 분이 왜 하필 명절 연휴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엄마, 지영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장모님이 그런 거짓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명절 때 너희랑 보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딱 봐도 왜 그러는지 눈에 훤한데. 엄마, 우리가 이번에도 엄마한테 못 내려가서 그건 정말 미안한데 그렇다고 엄마도 몸 안 좋다는 장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아플 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서러운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올해 추석 때는 꼭 내려갈 테니까 그때 봐. 엄마는 이번 명절 때도 혼자서 보내야 하네. 정말 마음속으로는 안사돈이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100% 확신을 했는데 안사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더 강하게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넘어가기로 했죠. 이번 추석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꼭 내려온다고 했으니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자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만약 안사돈이 한 번 더 꾀병을 부려서 아들과 며느리를 명절 연휴 때 불러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고요. 제가 성격이 별난 건 절대 아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잖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몇 달 전부터 추석 연휴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명절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러 내려올지도 궁금했고, 명절 연휴만 되면 아프기 시작하던 안사도이 이번 연휴 때도 또 아프다고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러 광주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이번 추석 때는 엄마 보러 내려오는 거 맞지? 지영이도 같이 내려오는 거 맞고? 응. 엄마 추석 전날에 기차 예매해놨어. 아마 도착하면 12시쯤 될 것 같고, 이번엔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가려고. 지영이랑 같이 하루 자고 간다고? 엄마는 대환영이지. 아들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봐주고, 지영이는 아직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어본 적 없잖아. 응, 알겠어. 지영이도 아마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어보면 깜짝 놀랄걸? 지영이도 솔직히 장모님이 해주는 음식보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더 신경 써서 음식 만들어 놔야겠어. 아, 그리고 너희 하루 자고 가는 거면 근처에 어디 놀러라도 다녀올까? 너무 멀리 가진 않더라도 너랑 지영이랑 같이 바람도 쐬고 같이 커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도 좋지. 내일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 엄마 보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연휴 때는 저를 보러 내려온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무지 기쁘면서도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군요. 이때까지 내가 안사돈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싶어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어린애도 아니고 몸이 아픈 걸로 거짓말까지 치며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낼 이유가 없는 건데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해한 것 같아 너무 죄송했죠. 아들이 낮 12시쯤 광주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그 전에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지금쯤 출발한다고 저한테 전해주려고 전화를 하는 건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오늘 엄마한테 못 갈 것 같아. 아니, 엄마가 너희들 먹이려고 어제 장도 다 봐놓고 지금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뭐라고? 안사돈이 지금 이 시간에 너희 집에 왔다고? 어제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서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지금 오신 거래. 왜 미리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셨냐니까. 딸 보러 오는데 이유가 있냐고 혼을 내시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 연휴 때는 엄마 보러 가는 거 다 아실 텐데 말이야. 아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너희 보러 온 거라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어제 와도 되고 그저께 와도 되는 걸 왜 하필 명절 연휴 시작할 때 맞춰서 오고 난리야. 내가 정말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내 정말. 내가 장모님한테 지금 기차도 다 예매해놨고 이번 연휴 때는 꼭 엄마 보러 간다고 약속했다고 말씀드려도 그러면 너희 다녀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그냥 기다리겠다고 갈 테면 가라고 하시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지영이는 뭐래? 지영이도 이번엔 꼭 나한테 내려가야 한다고 안사돈한테 얘기했어? 그래도 친정엄마가 집에 찾아왔는데 혼자 놔두고 광주까지 내려갈 순 없지 않겠냐고 나보고 혼자 엄마 보러 다녀오래. 엄마를 집에 혼자 놔두고 며칠씩 다녀올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연휴만 되면 아프다고 사기치고 너희를 그렇게 불러대더만 이번엔 아예 작정을 하고 너희 집에 찾아온 거네. 엄마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정말 며느리랑 안사돈하고 잘 지내보려고 많이 참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사람을 정말 만만히 봐도 정도가 있지. 날 뭐로 보는 거야? 아니 엄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장모님이 일단 찾아오셨는데 내가 내쫓을 수도 없잖아. 지영이 걔도 참 웃기네 정말. 진짜 안사돈이 지영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기다려봐.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갈 거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온다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연휴라서 기차표도 없어 엄마. 일단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장모님한테 진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잘 얘기해 놓을게. 민호야, 안사돈한테 그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렇게 좋게 얘기해서 해결될 사람이었으면 오늘 너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 너희 결혼할 때 추석 설날 번갈아 가면서 사돈댁 가고 우리 집 가기로 합의 본 거잖아. 내가 그걸 몇 번씩이나 양보했는데 안사돈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지금 바로 올라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엄마 뭐 어떻게 오려고? 지금 기차표도 없고 버스표도 없다니까. 연휴 때는 미리미리 표 안 끊어 놓으면 표 구하지도 못해. 기차랑 버스 없으면 서울까지 못 가. 지금 그냥 택시 잡고 갈 거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안사돈 보고도 각오하라고 전해. 택시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저는 늘 한 푼 두 푼 아끼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살면서 택시를 타본 적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어요. 하지만 지금은 택시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들 집에 찾아가서 정신 나간 안사돈과 뻔뻔한 며느리의 버릇을 고쳐버리고야 말겠다 생각했습니다. 무려 30만 원 가까운 택시 요금이 나왔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해가 지기 전에 아들네에 도착을 했죠. 매를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인터폰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안사돈은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찾아왔는데 왜 지금 안에 있는 거야? 어서 문 열어. 아니요. 저는 미리 얘기 안 하고 오신 분한테는 문 안 열어드려요. 그만 돌아가세요. 안사돈도 오늘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니냐고. 이웃들 다 들으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어서 문 열어. 아니 왜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친정 엄마가 먼저 온 거 다 아시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냐고요. 민호야, 엄마 왔는데 문 안 열고 뭐해? 너까지 엄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엄마 목 아프니까 더 말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문부터 열어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갔지만 한 번도 안 헤매고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집은 제 집이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지만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고작 얼마 됐다고 벌써 서울에 집을 살 순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는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안사돈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상황도 아니어서 집도 제가 해주고 혼수도 모두 제가 해줬어요. 제가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을 빌려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사실 제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을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손주를 보게 되면 그때 미리 명의를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다니요. 엄마, 지금 엄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조금만 진정되면 열어줄게. 민호야, 엄마 화 많이 안 났어. 일단 안사돈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어서 문 열어. 장모님이랑 얘기할 거면 전화로 해도 되잖아.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당황스럽게. 전화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엄마가 이때까지 몇 번이나 양보했니? 명절 연휴 때마다 아프다고 거짓말 치면서 나한테 못 오게 만든 거 엄마가 다 이해하고 넘어갔잖아. 이번엔 아예 말도 없이 당일날 너희 집에 찾아오는 안사돈 신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 문 열어. 엄마, 그럼 진짜 장모님하고 싸우거나 하면 안 돼. 일단 문은 열어줄 테니까 장모님하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 민호야, 지금 집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안사돈이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민호 씨, 문 열지 마세요. 진짜 마음대로 문 열면 민호 씨랑 바로 이혼이에요. 아니, 지영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서울까지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라는 말이에요. 장모님 오셨을 때는 문 잘만 열어줬잖아요. 지금 어머님께서 화나신 거 안 보여요? 문 열어줬다가 제가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일단 문을 열어드려야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 집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안사돈이 잠시 놀러 온 게 아니라 아들 집에서 직접 음식까지 다 만들어서 차례를 지냈더라고요. 거실 한편에 놓인 제사 그릇들과 향을 보니 아들 집에서 차례를 지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예 명절을 아들 집에서 아들 며느리랑 보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였죠. 안사돈 이리 와서 저랑 얘기 좀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저를 무시하고 안사돈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다 넘어가 줬는데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제가 뭐 못할 짓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보러 내 딸 집에 왔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난리예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저보다 먼저 올라오시지 그랬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당신 딸 집이에요? 여기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요. 나는 아직도 40년 넘은 좁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괜찮은 데서 지내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준 내 아파트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내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바보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딸이 당신 보러 광주까지 내려가기 싫어하는 거 다 알면서 왜 자꾸 내려오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어? 뭐라고?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딸한테 아무것도 시킨 것도 없는데 종처럼 부려먹긴 뭘 부려먹었다는 거야? 맨날 당하고 사는 건 나야. 매번 배려해주니깐 아주 사람을 호구로 보내. 어머님, 그만하세요. 왜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민호 씨 빨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즐거운 명절을 다 망치고 계시잖아요. 엄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깐 나랑 같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조금 진정시킬 겸. 민호야, 이거 안 놔.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너는 네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엄마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아예 사돈 편에 서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지영아, 너도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제사 같은 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우리 남편 첫 끼일 때도 안 왔잖아. 내가 너 힘들고 피곤할까봐 너 배려해서 음식도 하지 말고 잠시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시간만 보내고 가라는 것도 싫다고 했던 게 너잖아. 근데 너희 엄마랑 차례 지내는 건 뭐야? 너 제사 같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그건 남의 집 제사고 이건 우리 집 제사니까 그렇죠? 제가 민호 씨랑 결혼했다고 해서 민호 씨 집안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남의 집 제사? 그러는 너는 왜 남의 집 사람이 사준 집에서 사는 거야? 지금 당장 짐 빼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차례 지낼 때 만든 전이 날라오더라고요. 얼굴에 맞고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눅눅한 전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가더군요. 지금 무슨 일이 난 건가 사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얼굴로 또 다시 전이 날라왔습니다. 지영이가 왜 너희 집 제사에 참석을 해야 해?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참석을 하라 마라 강요를 하는 거냐고?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있어? 이 인간이 미쳤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당신 남편 제사에 가는 건 괜찮고 우리 남편 제사에 오는 건 안 된다는 말이야? 진짜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야, 너 이리 와! 얼굴에 모듬전을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곧장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안사돈도 곧장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었고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조차 자기 엄마 편을 들고 둘이서 같이 제 머리채와 얼굴을 쥐어뜯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가 제가 결국 두 명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게 되자 그때서야 그 둘을 말리더군요. 민호야, 너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야, 김민호! 지금 싸움이 난 게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이때까지 엄마가 참으면서 당하고만 있었던 건 생각도 못하고 엄마가 사돈이랑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다고 엄마 잘못이라는 거니 엄마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거냐고? 아니, 왜 괜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싸움을 만드냐는 말이지. 엄마가 우리 집까지 안 왔으면 오늘 이렇게 싸움 날 일이 애초에 없잖아. 넌 지금 너희 장모가 엄마 얼굴에 전을 집어던졌는데 그걸 보고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까지 사돈이랑 며느리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했었으면 엄마가 이 멀리까지 택시를 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네 집이야? 어떻게 네 집이냐고? 엄마가 나랑 지영이 보고 여기서 살라고 했잖아. 손주 생기면 명의도 넘겨줄 거라면서. 그래, 그러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피땀 흘려가며 모은 돈을 자식된 도리도 못하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줄 수는 없지. 지금 바로 나가. 1분 안에 짐 챙길 거 다 챙겨서 지금 바로 나가. 그렇다고 1분 만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 진짜 치사하게 집 가지고 그럴 거야? 뭐 치사하게? 치사하다는 말은 너희 장모랑 와이프한테나 해. 엄마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최지영, 너도 연휴 끝나면 회사 못 나갈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제 회사에 왜 못 나가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그래도 내 며느리라고. 어떻게든 취업시켜주려고 친구네 회사에 부탁해서 자리 없다는데 네 자리 만들어준 거야.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동물이지 사람이야? 내가 친구한테 말해서 더 이상 너 안 써도 된다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집이랑 직장으로 저를 협박하시는 거냐고요? 협박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거야. 내가 지금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처럼 보이니? 아니,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딸한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회사에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건 심한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내 머리채 쥐어뜯을 때는 욕하고 반말하고 난리더니 내가 너희 딸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존댓말이 나오나 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야. 나도 더 이상 말로만은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살게 하던지 이 알아서 해. 아니, 지금 서로 너무 흥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얼굴에 전을 집어던진 건 사과드릴게요.
정식으로 사과드릴 테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특별히 하루 더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너희가 살던 집이니 내일까지 이삿짐 싸고 짐 싹 빼놔라고 했죠. 안사돈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제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쥐어뜯은 것도 아프지만 제 마음 속 상처가 훨씬 더 아프네요. 어느 날보다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 이렇게 된 것도 슬프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람 대접 못 받으며 무시당한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슬프네요. 사람이 잘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배려해주고 퍼주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은 하면서 살았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을 올려주신 채널 운영자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 한 번만 믿고 5천만 원씩만 줘보세요. 무조건 다음 달까지 2배로 불려드린다니까요. 너가 무슨 재주로 한 달 만에 돈을 2배로 만든다는 거야? 그렇게 좋은 돈벌이가 있으면 너희 부모님한테나 하라고 해. 왜 기분 좋은 명절날 말도 안 되는 돈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어머니, 진짜 저 못 믿으세요? 큰 아주버님이랑 작은 아주버님한테는 벌써 몇 번이나 돈 2배로 불려서 갖다 드렸고 오늘도 5천만 원씩 저한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니까요. 노후자금 필요하셨던 거 아니세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 자식 돈에 손을 대고 난리야. 괜히 잘 살고 있는 가정 풍비박산 내지 말고 그 좋은 거 너나 많이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아니 당신은 왜 며느리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야단부터 치는 거야? 며느리가 설마 우리들을 속이기라도 하겠어?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한 달 만에 돈을 2배로 불려준다는데 그걸 나보고 믿고 있으란 말이야? 같이 부자가 되자는 좋은 마음에서 하는 행동인데 왜 며느리를 무한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그냥 우리도 속는 셈 치고 한번 맡겨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막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우리 돈에 욕심이 나서 이러는 거겠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잘못 키운 죄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한 70대 초반 이수자라고 합니다. 돈이 뭔지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도 서로 인연을 끊게 만들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 2, 딸 1가 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아들, 둘째는 딸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자라면서 저를 별로 고생시키지도 않았고 크게 제 속을 썩였던 적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저처럼 수월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줄만 알았습니다. 늦둥이 막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요. 늦은 나이에 뜻하지 않게 얻은 막내 아들이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막내 아들은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는 그렇게 보채는 성격도 아니었고 밤이 되면 쉽게 잠들고 한 번 잠들면 새벽에 깨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갓난아기일 때부터
밤이 돼도 잘하는 잠은 안 자고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좀 재운 것 같으면 얼마 안 지나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찾았고요. 막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 학생이 됐을 때도 얼마나 제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첫째, 둘째와는 달리 막내 아들은 늘 학교에서 사고를 쳤고 막내 아들 때문에 학교에 불려간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저희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첫째와 둘째한테는 체벌 한 번 한 적 없는 저희 남편도 막내 아들한테만큼은 매를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막내 아들도 군대에 다녀온 이후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20대 중반에 대학교에도 들어갔고 그때부터 몇 년간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붙기 힘든 시험인 걸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조용히 막내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30이 넘도록 막내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수험 생활이 길어지자 스스로 너무 지쳐하고 우울해하더군요. 결국 막내 아들은 32살이 되던 해에 공무원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는 그만하려고. 태진아 많이 힘들어?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딱 1년만 더 해보면 이번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몇 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내 능력이 거기까지인가 봐. 나도 벌써 32인데 친구들은 벌써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 책만 붙잡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그럼 만약 공부 그만두고 나면 어떤 일을 해볼지는 생각해봤어? 친구가 경기도 쪽에 있는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려고 숙식도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방세도 안 들고 돈도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설 현장에 일하러 올라간다고? 너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엄마는 네가 눈 감고 딱 1년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친구한테도 올라간다고 벌써 얘기해놨어. 물론 몸을 쓰는 일이고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거기서도 기술 열심히 배워서 자리 잡으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대. 팀장까지 달게 되면 직장인들보다 돈도 더 벌 수 있고. 돈이야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도 몸이 많이 힘들잖아. 위험하지는 않아?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위험하진 않대.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나만 조심하면 크게 다칠 일도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경기도 쪽에 올라가서도 열심히 살아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보려고 한다길래 저는 무척이나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남편도 평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비계라고 부르는 일인데 건설 현장에서 임시 구조물이랑 발판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남편 벌이가 나쁘진 않아서 금전적으로 힘든 적은 없었지만 남편도 나이가 드니 손목, 발목, 허리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내 아들이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사무직 일을 하길 바랬지만 저와는 다르게 저희 남편은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맨날 일자리가 없다. 취업이 안 된다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란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다들 눈만 높아서 대기업이니 공무원이니 좋은 직장만 가지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되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는 얼마든지 일할 자리가 많은데 말이야. 일자리야 많겠지. 근데 당신도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잖아. 나는 혹시 태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되니까 그렇지. 사무직에서 일하는 내 친구들도 허리 디스크니 손목 염증이니 다들 안 좋은 곳이 한두 개씩은 있던데
그리고 사무직 일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을 바야. 그냥 몸 쓰는 일도 나쁘지 않다고. 그럼 당신이 태진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경기도 쪽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야 해? 태진이 보고 내 밑에서 일하라고. 내가 10년 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해. 다 큰 애를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아무튼 태진이 녀석 생각 잘했어. 편견만 조금 버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일반 사무직보다 좋은 점들도 많다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다 어떻게 성장했어? 공장이랑 건설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니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나도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걱정되니까 그렇지. 다행히 제 우려와는 달리 막내 아들 태진이는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사회에 늦게 발을 내딛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더 악착같이 사는 것 같았어요. 일이 힘들어서 금방 내려오진 않을까 하고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5년이 넘었고 이제는 직원들도 여러 명 데리고 다니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긴 해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3남매 중 가장 걱정이 되었던 태진이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 앞으로 제 인생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여자도 만나서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막내 태진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진이 여자친구와 인사를 건네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소영 씨는 태진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태진이의 어떤 점을 좋게 봤는지 부모로서 궁금해서요. 태진 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제가 평생 밥 굶는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다른 직장인들보다 돈도 많이 버는 편이잖요. 그리고 현장직은 정년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아들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보면 빈말이더라도 성격이 좋다던가 자신을 사랑해준다던가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않나요? 아들의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봤는데 돈을 잘 벌어서 좋다길래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시부모델 저희 앞에서 무례하다 해야 할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성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점들은 없었어요? 태진 씨가 성격이 시원시원해서요.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게 없어요. 예전 남자친구들보다 저한테 돈도 잘 쓰거든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본인한텐 안 쓰더라도 저한테는 선물도 잘 사줘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들 태진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발언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신호를 보낸 거였죠.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하하, 제가 소영 씨를 많이 좋아해서 가끔씩 선물도 사주곤 하는데 제가 돈을 잘 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절 좋아하는 건 아마 아니고요. 그쵸, 소영 씨? 네, 일단 태진 씨가 성격이 고분고분해서 제 말도 잘 듣고 별로 저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말을 잘 듣거든요.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듣는다니. 아니, 무슨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들어서 마음에 든다니. 이게 시부모 될 사람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저희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이를 꽉 물고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에 한마디 했을 사람인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대한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소영 씨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네, 아버님 얼마 전에 옷가게 차렸어요. 아직 손님들은 많이 없지만 태진 씨가 차려준 가게인 만큼 이번에는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어머니, 아버님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어울리는 옷으로 선물 하나씩 해드릴게요. 아, 태진이가 옷가게를 차려줬어요. 옷가게 차리는데 그래도 돈이 꽤나 들었을 텐데요. 네,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태진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원하게 돈을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절 정말 많이 좋아하긴 하나 봐요. 태진아, 너는 이따가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아무 여자한테나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소영 씨는 저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태진 씨가 제 옷가게 차려준 건 저희 결혼 얘기 나오기 전이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보릴입니다. 그렇다고 막내 며느리가 사람이 악한 건 아니거든요. 남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럴 애는 아닌데 정말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눈치가 없는 게 막내 며느리였어요. 보통 말을 내뱉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해버리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와 제 남편은 처음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항상 며느리와 얘기해보면 모든 얘기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는 사람인 것 같아 어느 정도 꺼려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밝힌다는 점만 빼면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태진이가 제 아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연애만 하면 한 달을 채 못 넘겼었거든요.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몇 명이나 저희한테 소개시켜 준 줄 몰라요. 저번에 소개해 준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하면 헤어졌다 하고, 그러곤 새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연애를 진지하게 할 줄 모르고, 너무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자친구인 소영이랑은 1년 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나이도 40이 다 돼가고 지금 만나는 소영이를 놓치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부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사고뭉치였던 저희 막내 아들 장가만 보내면 저희 부부가 더 이상 자식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결혼하고 이혼할 일은 없겠다 싶었죠. 우여곡절 끝에 막내 아들은 여자친구인 소영이와 결혼을 했고 자식 3명을 모두 결혼시킨 저희는 큰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우리 자식들끼리 하는 개모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족 행사 때 쓰려고 3남매가 개모임을 했었는데 그 갯돈으로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 딸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사위, 며느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손주들 얼굴도 보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즐겁게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목거리며 반지며 정말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새로 산 핸드백 자랑도 하고 싶은 건지 밥 먹는 식사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막내 며느리가 운영한다던 옷가게가 대박이 났나 싶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옷가게가 대박이 났더라면 진작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을 막내 며느리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입을 주체를 못하는 막내 며느리인데 지금까지 조용한 걸 보면 옷가게가 대박이 났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처럼 모인 식사 자리가 다 끝나갈 무렵 막내 아들이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한테 줄 선물 치고는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알고 보니 오늘 참석한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들한테도 하나씩 다 선물을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떤 게 명품이고 비싼 건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는 표정들을 보니 한두 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갑자기 오늘 밥값은 자기가 계산할 테니 갯돈은 아껴뒀다. 다음에 여행 갈 때나 쓰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해서 식당을 나오며 막내 아들한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태진아, 갑자기 웬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리고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밥값도 많이 나왔을 텐데 너희가 다 계산하고 비싼 선물까지 다 주는 건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니? 너희한테 무슨 돈이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거야? 아, 엄마, 우리가 최근에 돈을 좀 잘 벌게 돼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아니, 너희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난 거야? 소영이가 하는 옷가게가 대박이라도 난 거니? 아니, 옷가게는 진작에 접었지.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 몇 명 오지도 않는 걸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그만둔 지 꽤 됐어.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난 건데? 네 월급이 하루 아침에 몇 배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소영이가 따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가지고 나도 곧 일 그만두고 소영이나 도와줄까 싶어. 무슨 사업이길래 그래? 소영이가 따로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던 적도 없잖아. 그리고 너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건 쓰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 돈이 조금 잘 벌리더라도 은행에 잘 저축해놔야지. 이렇게 헤프게 쓰고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가 쓴 돈의 몇 배씩 하루에 벌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며느리가 한다는 사업이 도대체 뭔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로또에 걸린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이 세상에 있긴 있나요? 제가 70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모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 한순간에 대박이 나는 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우리 막내 아들 태진이도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헛바람이 들었길래 명품을 한가득씩 사와서 가족들에게 돌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가족들이니까 별 다른 뜻 없이 순수한 마음에 선물을 사다 주는 건지 도저히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러곤 몇 달이 지나 문제의 명절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길래 이번에도 저번처럼 선물을 사왔나 싶었습니다. 아주버님, 여기 제가 약속드린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명절이기도 해서 특별히 며칠 더 앞당겨 드렸어요. 아이고, 재수씨. 아직 며칠 남았는데 벌써 챙겨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혹시 재수씨 괜찮으시면 지금 그 돈 안 받고 다시 재투자하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지금 저희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버님 순서 오려면 좀 걸리거든요. 혹시 1,000만 원 더 얹어서 2,000만 원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순서 앞당겨 드릴게요. 1,000만 원이야.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죠. 지금 계좌로 바로 1,000만 원 더 넣으면 다음 달에 2,500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원금 2,000만 원은 무조건 보장되시는 거고 다음 달까지 2,500으로 드릴게요. 투자가 더 잘 되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더 얹어 드릴 수도 있고요. 재수씨 진짜 고마워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좋은 투자 기회 있다고 얘기해놨거든요. 제 친구들이니 잘 좀 봐주세요. 친구들도 돈이 좀 급하거든요. 네, 아주버님 친구분들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투자 안내 문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랑 둘째 아주버님도 여기 제가 약속드린 2,000만 원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 둘째 딸이 사위를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딸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돈을 맡겼던 모양이에요. 여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올케한테 돈을 맡기면 어떡해? 아니, 어디서 돈이 났길래 나 모르게 돈을 맡긴 거야? 진짜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일단 진정해봐. 여기 장인 장모님들도 계신데 소리 지르지 말고 이따 집에 가면서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아무튼 지금 돈 무사히 받았으면 된 거잖아. 한 달도 안 돼서 500만 원 공짜 돈이 생겼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500만 원 공짜 돈이 생겼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그래? 당신이 1,500만 원을 올케한테 줬는데 올케가 한 달 만에 2,000만 원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올케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우리까지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의심부터 하면 되겠어? 이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이랑 같은 집안이라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소영씨, 저희도 그 돈 지금 안 받고 다시 재투자할게요. 당신 미쳤어? 재투자는 무슨 재투자야? 올케한테 다시 돈 주기만 하면 진짜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아니, 당신도 방금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 약속했던 금액 그대로 주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왜 굴러들어온 목을 발로 차려고 해? 저남이 설마 우리 돈을 떼먹기라도 한다는 거야? 시끄러. 그 돈 내가 관리할 테니까 2번 다시 투자니 뭐니 이야기도 꺼내지 마. 그리고 올케도 우리 남편한테 2번 다시는 돈 불려준다느니 투자하라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부자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번만 더 내 귀에 이런 얘기 들리면 그땐 올케도 나한테 진짜 죽을 줄 알아. 전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또 명품 선물들을 사온 건가 싶었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이번에는 커다란 가방 속에서 5만 원권 돈뭉치들을 꺼내더라고요. 그러곤 약속했던 돈이라고 돈을 건네주는데 그걸 받는 저희 첫째 아들이랑 둘째 사위의 눈을 보니 이미 돈에 미쳐 눈이 반쯤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없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어디서 명절날 어른들 있는데 돈다발을 건네주면서 투자 얘기를 꺼내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니 뭐니 하면서 돈 가져오라는 말 하지 말라고 막내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같은 집안 사람들도 다 같이 잘 되라고 좋은 마음에 도와주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야단을 쳐서야 되겠냐는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은 건 둘째 딸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가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질러놨더니 더 이상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돈 얘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보다 즐거워야 할 명절날이 절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돈 얘기 말곤 할 얘기들이 없는지 쥐 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풀이 죽은 듯 이만 일어나 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더군요. 둘째 딸과 사위만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며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 진짜 뭔가 수상하지 않아? 태진이가 도와줘서 옷가게 하고 있다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났대? 그리고 투자니, 금융이니, 그쪽으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무슨 박사라도 된 것처럼 돈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그러니깐 말이다. 저번에 우리 가족끼리 같이 식사할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 갑자기 커다란 반지랑 목걸이를 하고 오더니 명품들은 대체 왜 선물하는 거야?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금액이 크지 않니? 아무튼 너도 최서방 단속 잘해. 아까 며느리가 돈다발 건네줄 때 최서방 눈을 보니까 이미 빠질 대로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 이따 집에 가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올케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오빠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 큰 돈을 며느리한테 넙죽넙죽 갖다 준 거야? 내 생각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아마 내 생각엔 우리까지 꼬셔보려고 일부러 우리 앞에서 돈다발 건네준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어딨어? 계좌로 보내면 되는 걸. 여기까지 저 많은 현금 들고 오는 것도 일이겠다. 맞지? 내 생각에도 올케가 우리한테 명품 선물해주고 일부러 현금 뽑아서 돈다발 주는 것도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사보려고 하는 짓인 것 같아. 우리도 올케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려고 말이야. 아무튼 엄마도 아빠 단속 잘해. 나도 우리 남편 단속 잘할 테니까 말이야. 알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우리 집 돈은 절대 못 건드리지.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이따 다시 전화해서 2번 다시 투자니 돈이니 얘기도 못 꺼내게 만들어야겠어. 막내 태진이한테도 며느리가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얘기 꺼내면 네 호적 파버린다고. 이번에 확실히 단돌이 해놓을게. 그나마 말이 통하는 딸이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저와 제 딸한테는 투자 얘기를 안 꺼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자들끼리 느낄 수 있는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자가 남자한테 여우짓을 해도 남자들은 눈치 못 채지만 같은 여자가 보면 한눈에 보이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봤을 때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묘하고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불길한 느낌은 빗나가는 법이 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설명이나 해보던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무작정 돈을 주면 불려주겠다니요.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들 집부터 팔아서 그 돈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싹 긁어 모아서 본인들부터 더 부자가 돼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원래부터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도 혹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들 돈으로 차려준 옷가게도 말아먹었다고 하고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꽃집도 했다가 말아먹었다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버는 재주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딸한테 꼭 최서방 단속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딸과 사위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있어 속으로 벼르고 있던 말을 저희 남편한테 쏟아냈지요. 아니, 여보, 거기서 며느리 편을 들면 어쩌자는 거야? 명절날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돈다발을 주고받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대로 돌려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까 첫째한테도 물어보니까 그전에도 몇 번 돈 줬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약속한 대로 돈을 더 물려서 갖다 줬대잖아. 쟤들도 며느리한테 몇 번 투자해보고 신뢰가 쌓이니까 저러는 거겠지. 아니, 며느리는 그 좋은 돈벌이 수단을 왜 자기 형제나 부모들한테는 권유 안 하고 명절날 우리 집에 와서 그러느냐는 거지. 그럼 당신은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식구들 상대로 사기라도 친다는 거야? 만약 사기 치는 거였으면 막내 태진이가 말려도 진작에 말렸겠지. 안 그래? 태진이 걔는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도 없고 지금은 완전 며느리한테 홀려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허수아비인 거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막내가 우리한테 사기를 치겠냐는 말이야.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안 좋게만 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렇지. 말 나온 김에 우리도 며느리한테 조금 맡겨보는 게 어때? 당신 미쳤어? 진짜 단 한 푼이라도 며느리한테 맡기면 진짜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이 나이 먹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지? 며느리한테 맡길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나 해. 어차피 버릴 돈인데 좋은 곳에 쓰는 게 낫지. 아니, 이게 어떻게 버리는 돈이라는 거야? 아까 보니까 2천만 원 맡기면 한 달 안에 2,500으로 만들어준다던데 우리 생활비로도 쓰고 몇 번 맡기다 보면 노후 자금에 보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려고 해? 좋은 기회는 얼어 죽을 좋은 기회. 두 번 다시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첫째도 그렇고 둘째네도 그렇고 다들 앉아서 돈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시끄러. 진짜 앞으로 두고 봐. 지금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내가 봤을 때 절대 좋게 끝나지만은 않을 거야. 당신도 정신 바짝 차리고 며느리 단속이나 잘해. 저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한테 돈을 아직도 맡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전화를 했고, 막내 아들과 며느리한테도 다시는 형이랑 누나한테 투자 권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제발 제 불길한 느낌이 빗나가길 하루하루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보냈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불길한 느낌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태진 씨 어머니 되시는 분 맞으세요? 네, 제가 태진이 엄마인데 지금 전화 거시는 분은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당신 아들한테 돈 떼인 사람이지? 당신 아들 지금 어디 갔어? 빨리 사실대로 얘기 못해? 당신 아들 어디 갔냐고? 네, 제 아들이 돈을 떼먹었다고요? 무슨 돈을 얼마나 떼먹었길래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는 거죠? 무슨 돈을 얼마나 떼먹었냐고?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내 전 재산. 당신 집에 찾아가서 불 지르기 전에 빨리 당신 아들 어디 있는지 얘기해. 진짜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빨리 말하라고. 아니, 일단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부모된 입장에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하고
전화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은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더군요. 며느리 번호로 전화를 거니 아예 없는 번호라며 휴대폰을 해지시켜 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모르는 번호로 저와 제 남편에게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아들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단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니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대신 돈을 갚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의 거액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딸에게도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몇 달이 지나가고 드디어 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원서를 써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봐도 모든 건 며느리가 주도해서 벌인 일이고 자기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특경법 위반으로 벌써 구속이 됐고 아들은 사기방 조죄로 감옥에 가게 될 상황이라면서요. 알고 보니 이미 저희 가족한테 투자 권유를 하기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고 이상함을 눈치챈 몇몇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돌려막기 위해 저희 가족에게까지 투자 권유를 한 거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준 다음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죠. 그렇게 며느리를 완전히 믿게 된 사람들은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고 결국 며느리는 다음 달에 주겠다, 몇 달 뒤에 주겠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저희 자식들은 저와 제 딸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다행히 며느리한테 큰 금액은 맡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 몰래 300만 원을 며느리한테 맡긴 것만 빼면 저희 식구가 며느리한테 사기당한 돈은 없는 셈이죠. 그러면 뭐 하나요? 저는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막내 아들과 며느리한테 사기를 당한 분들께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모든 건 아들을 잘못 키우고 돈에 눈이 돌아간 며느리와 결혼을 시킨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란 부탁을 듣고 나선 며칠 때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은 일단 사회에 다시 나가서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 일단 저희 식구들한테 탄원서를 받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는 지금도 아들 말대로 주변 친지들한테 탄원서를 받아서 아들에게 전해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들이 부탁한 대로 탄원서를 써줘서 일단은 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다시 나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한 이 불효막심한 아들놈과 아예 인연을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돈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사연에 좋아요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는 위로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힘을 내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엔 이런 일이 생기질 않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